동맹국, 심지어 미국 내 공장을 위해 일하는 한국인들을 구금시키는 나라가 과연 우방일까요? 2025년 9월 조지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 현대차와 LG 직원들, 하청업체 직원들이 범죄자처럼 수갑에 채워져 줄 서 있었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동맹국 국민 체포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비자는 핑계였고 그들은 정치적 희생자들이 됐습니다. 한미 동맹 우리 사이는 여전하다. 트럼프는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한국에겐 통하지 않았어요. 삼성이 170억 달러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4억 달러 공장 건설을 멈췄어요. 현대차가 조지아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가 멈췄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는 한국을 에너지 정책의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수단까지 썼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범죄자들을 소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언론들도 처음엔 그대로 받아 적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조지아주 사바나 공업단지, 갑자기 들려온 헬기 소음이 정막을 갈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군용차 15대대가 일제히 공장 단지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IC 손들어 움직이지 마. 180명의 IC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까지 동원된 대규모 합동작전이었죠. 기숙사에서 막 나온 한국인 기술자들이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손목에는 쇠수갑이, 발목에는 족소회가 채워졌어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비자 있어요. 여기 좀 봐주세요. 한국어와 서툰 영어가 뒤섞인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한국인에게 담당 요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질문은 수용소에서 하시오. 수용소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구금한다고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김 과장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파견 나온 사람들인데 닥치고 따라와 요원의 차가운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벽을 보고 일렬로 서 있는 한국인들, 그런 그들의 몸을 탐색하며 건물 안은 미국 요원들, 그리고 회사슬에 손발이 결박된 채 수용소로 향하는 버스로 끌려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서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300여 명의 한국인 체포자, 15대대의 군용차, 180명의 IC 요원 헬기 세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조지아에서 벌어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동맹국 국민 체포 작전입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희생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미국 기자조차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속이 아니라 정치적 쇼다. 이번 사건은 선을 넘었다. CNN 기자가 중계하며 내뱉은 말이었죠. 합법 체류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걸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0년간 CSIS에서 동맹 전략과 에너지 안보를 전문으로 분석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죠. 냉전 시대에도 소련 간첩이 아닌 이상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조지아 사건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제가 20년간 써온 모든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체포된 한국인들을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L1 비자나 E2 비자를 가진 합법 체류자들이었어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핵심 기술자들, LG 배터리 공장의 연구원들,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죠. 비자 종류는 다르더라도 불법 체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합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거냐? 현지 기자가 IC 대변인에게 질문했어요. 수사상 필요에 의한 조치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타이밍을 보세요. 하필 방위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시점이었어요. 한국이 해결료 제철이 권한을 요구하며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던 때였죠.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확신해요. 이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그들의 목소리와 표정엔 분노보다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현대차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지를, LG 배터리 공장이 올 스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국인 기술자들이 빠진 조지아주가 어떻게 될지를 말이죠. 5조 7천억 원 현대차가 조지아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3조 원 LG가 배터리 공장에 쏟아본 돈이에요. 최소 수천 개, 이 두 공장이 만들어낼 예정이던 미국 내 일자리죠.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두 공장은 즉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작업을 일시 중단합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업무와 투자를 멈추겠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대변인의 발표였어요. 직원들의 신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죠. 한국인들을 쇠사슬에 묶은 순간 조지아주 경제도 함께 묶여버린 겁니다. 현지 언론들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조지아주 전기차 허브 계획이 흔들린다. 외국인 투자 냉각 효과가 심각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고개 숙이고 사과부터 했을 한국이 이번엔 달랐어요. 정부와 대한항공은 즉시 전세기를 띄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금된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서였죠. 외교부 장관은 긴급히 미국으로 향했어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삼성은 미국 반도체 공장 장비 투입을 보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어요. 현대차는 로봇 공장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죠. 차라리 관세를 내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전 세계를 쥐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사슬에 묶인 건 한국인이 아니라 동맹의 신뢰였습니다. 미국이 회사슬로 묶으려 했던 건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이미 미국 경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죠. 뿌리를 뽑으려다가 미국이 스스로를 넘어뜨릴 판이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급히 워싱턴으로 향했어요. 우리 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도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시위대의 구호가 조지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미국은 한국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한국에 과연 어떤 카드가 있기에 이런 극단적 수단까지 쓰는 걸까요?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희생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드러낸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속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카드를 준 나라였던 거죠.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저는 한국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정치에서 우연이란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조지아 한국인 대량 체포 사건의 타이밍을 분석해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계산된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현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기차게 방위비를 잡고 늘어졌죠. 한국이 연간 1조 3,500억 원 정도 내는 방위비를 최소 6조는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최근 협상장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하지만 한국 측은 단호했어요. 방위비 분담은 상호이익에 기반해야 하며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협상은 연기됐죠. 두 번째 현안은 해결료 재처리 권한이었습니다. 방위비 카드의 대안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공식 요구한 거예요. 현재 한국의 원전 24기가 만들어내는 사용 후 해결료는 연간 약 700톤, 임시저장 시설 포화율이 이미 85%를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2031년이면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었어요.
최근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1988년부터 재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만 40년 넘게 제한받고 있다. 해결료 재처리 권한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은 1988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통해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았어요. 아오모리현 로카 쇼무라의 대규모 재처리 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매번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재처리는 지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항상 한국에게만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죠. 세 번째 현안은 매번 언급되었던 주한미군 기지 문제였습니다. 트럼프의 돌발 발언은 멈추질 않았어요. 이번에도 주한미군 문제로 양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미군이 임대해서 쓰고 있다. 우리는 이걸 소유하고 싶다. 동해안 지역에 추가 기지가 필요하다. 부산 인근 해군 기지 공동 사용을 검토해달라.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은 미국 내에서도 큰 반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도를 넘은 동맹국 착취, 한국이 지어준 기지를 이젠 소유권까지 넘기라고 하는 억지. 한국 대표단도 이 언급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 기지 제공은 불가능하다. 주권 사항에 관한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세 가지 현안이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진 바로 그 시점에 조지아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저는 워싱턴 내부 소식통들을 접촉해 봤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익명을 조건으로 말해줬어요. 한국이 최근의 협상에서 새 현안에 대해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왔다. 기존의 온건한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다. 새로운 압박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민 단속을 통한 우회적 압박이 논의됐다. 한국 기술자들이 집중된 조지아가 타깃으로 거론됐다. 이건 명백히 계산된 작전이었어요. 미국 언론들도 하나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 보도팀이 첫 포문을 열었어요. 조지아 한국인 체포, 외교적 압박과 연관성 의혹. 기사에서 핵심 지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세 차례 협상 결렬 후 즉시 벌어진 대규모 체포, 합법 체류자 위주 단속의 의도성, 타이밍의 우연성에 대한 의문. CNN의 국제부 기자가 생방송에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건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극이었습니다. 폴리티코는 더 구체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한국 압박 방안이 논의된 정황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신랄했어요. 동맹국에 대한 전례 없는 강압, 외교를 포기하고 쇠사슬을 택한 미국.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컷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의 심각한 균열이라고 언급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 동맹국까지 겨냥한다며 비판조의 사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쇠사슬 외교의 위험성이라며 우려를 표했고요. 주일미군이 있는 일본 또한 이례적으로 한국 압박이 일본에 미칠 파장 우려, 일본은 준비되어 있나라며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과거와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강력히 항의한다.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 압박을 통한 일방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동맹의 가치는 강요가 아닌 협력에서 나온다. 한국 내 여론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됐어요. 이게 동맹국 대우냐? 미국도 결국 강대국 논리구나? 우리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용히 발표했어요. 텍사스 반도체 공장 장비 투입 일정을 재검토하겠다. SK 하이닉스도 뒤따랐습니다. 인디애나 HBM 공장 건설 속도를 조정하겠다. 현대차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조지아 2차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시간 배터리 공장 일정을 점검 중이다. 한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적 리스크가 이 정도라면 투자 환경을 재평가해야 한다. 미국 경제계는 당황했습니다. 조지아 상공회의소 회장이 급히 성명을 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이 우려된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애선 한국 기업 투자 중단 시 조지아주 경제에 연간 150억 달러 타격을 우려했고 JP 모건 리서치에선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차질로 미국 제조업 부활 계획 차질 우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더 구체적으로 경고했어요. 한국 없는 미국 니슈어링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대각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현지 노동조합들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수천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국이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미국은 지옥이 될 것이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쇠사슬은 한국인을 묶었지만 진실은 미국을 묶었습니다. 미국이 반기비, 해결료 재처리 주한미군 기지 문제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 생명줄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반적 압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상호 위존이 만든 새로운 균형. 한국이 준 카드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던 거죠. 충격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조지아 한국인 체포 사건이 터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긴급 사이렌이 울렸어요.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공장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일제히 작업을 멈춰 텄습니다. 수백 대의 건설 장비들이 그 자리에서 엔진을 껐죠.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체포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 위한 핵심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책임자, 설비 설치 전문가, 초기 시운전 기술자들. 이들은 완공 후 상시 근로할 생산직이 아니라 공장 자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현지 건설 노동자들이 당황해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모두 체포됐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작업을 계속해?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 없이는 배터리 공장 건설이 불가능했거든요. 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책임자인 존슨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건설을 즉시 중단합니다. 언제까지요? 핵심 기술진의 신변이 보장될 때까지입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도 계속할 수 있지 않나요?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셀 생산 설비는 LG의 고유 기술이거든요. 그 순간 3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완전히 멈췄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도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배터리 공장이 없으면 우리 전기차 공장도 의미가 없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현재 생산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2단계 확장 투자는 즉시 보류됐습니다. 추가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현대차 미국 법인의 공식 발표였어요. 조지아주가 꿈꿔왔던 계획을 아십니까? 조지아 역사상 최대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 조지아를 미국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목숨을 걸었던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조지아 전기차 허브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 15조 원. 핵심 프로젝트 현대차 메타플랜트와 HLGA 배터리 공장. 창출 일자리 25천 개. 목표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3대 거점 도시. 조지아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걸 걸었었습니다. 세금 감면만 2조 원을 제공했어요. 토지도 무상으로 내줬죠. 인프라 구축에도 5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조지아가 테슬라의 텍사스 포드의 미시간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캠프 주지사의 호언장담이었어요. 실제로 성과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주변에는 60여 개 협력업체가 들어섰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가 새로 지어졌죠. 한국 식당, 한국 마트가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부동산 가격은 30% 뛰었어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가 바뀌고 있어요. 한국 덕분에 말이에요. 사바나 시장된 존슨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꿈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핵심은 배터리 공장이었어요. 전기차 공장만으로는 완전한 생태계가 될 수 없었거든요. 배터리가 있어야 진정한 전기차 중심지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들 핵심 기술자들이 모두 구금됐습니다.
현대차 LG 합작 HLGA 배터리 공장. 연간 30kg 시시 규모. 36만 대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2016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이제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건설이 불가능하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의 토로였어요. 배터리 셀 생산 설비는 LG만의 고유 기술이었거든요. 독일 회사가 만든 장비라도 한국 기술자들이 설치하고 조정해야 했습니다. 장비는 있지만 설치할 사람이 없다. 건설 현장의 한탄이었어요. 타급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현대모비스 조지아 법인 건설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에서 투자 일정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라고 하는데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한국 타이어도 조지아 공장 계획을 보류했어요. 정치적 리스크가 이 정도면 재고해봐야죠. 만도, 현대 글로비스 현대제철, 한국 협력업체들이 일제히 투자를 멈췄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은 비상이 걸렸어요.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 전체 계획이 무너집니다. 경제개발청장 팻 윌슨이 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국 기업을 대체할 곳이 없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 SK온 3위, 삼성 SD 5위. 한국 3사가 합치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40%를 차지했어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조지아를 떠나면 대체할 곳이 없었습니다. 테슬라 이미 텍사스와 네바다에 자리 잡았죠. BYD 중국 기업이라 정치적으로 더 민감했어요. 파나소닉 일본이지만 규모가 한국만 못했습니다. 조지아가 유치할 수 있었던 건 한국 기업들 뿐이었어요. 현지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공영방송 GPB, 조지아 전기차 허브 계획, 최대 위기, 애틀랜타 전월, 컨스티튜션 배터리 공장 중단, 조지아 경제 직격탄 사바나, 모닝뉴스 이산리 보청개 일자리 증발, 위기 숫자로 보면 더 참담했어요. HL가 배터리 공장 직접 고용 3,000명과 간접 고용 5,000명, 현대차 메타플랜트 확장 직접 고용 5,000명과 간접 고용 8,000명, 협력업체 투자 1,000명 총 3만 1,000개,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이건 조지아주 전체 제조업 고용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희망이었는데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마이크 톰슨의 한탄이었어요. 한국업 회사들이 임금도 후하게 줬거든요. 시간당 28달러였어요. LG 공장 건설 감독관 사라 존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최고 수준 대우였어요. 이제 어디서 이런 일자리를 찾죠? 조지아 남부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지역 경제의 구세주 같은 존재였죠.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50대 용접공 제임스 밀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현대차 공장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리사 화이트가 말했어요. 하루 만에 문의 전화가 끊겼어요. 매물 내놓으려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인 거주 지역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의 말이었어요. 조지아주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어요. 공화당 소속 캠프 주지사가 백악관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조지아가 위기입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우리 주 경제에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민주당 소속 조지아 연방하원 의원들도 성명을 냈어요. 연방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이 조지아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 조지아 상원도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현대차 미국 법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핵심 기술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정상건설은 어렵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크 윌리엄스의 분석,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이 장기화되면 조지아 경제의 연간 80억 달러 손실,
지역 GDP의 4% 감소 효과, 실업률 2.5%포인트 상승 우려, 에모리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연구진도 경고했어요. 조지아 전기차 허브 계획 완전 백지화 가능성, 20년간 구축한 제조업 생태계 붕괴 위험, 월스트리트의 평가는 더 냉정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조지아주 신용등급 하향 검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조지아 경제 전망 부정적으로 전환, 한국이 멈추니 조지아주가 무너졌습니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건 한국의 투자 스위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인 핵심 기술자들을 쇠사슬에 묶은 순간 조지아주 경제도 함께 묶여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공장을 세우는 핵심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자극했지만 되려 자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 거였어요. 조지아 역사상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가 하루 만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중심 직군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건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법인 부사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모든 장비 투입을 당분간 보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70억 달러를 투자한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미국 반도체 자립의 핵심 프로젝트였죠. 언제까지 보류인가요? 현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직원들의 신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라고 합니다. 삼성이 움직인 순간 미국 반도체 업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거든요. 최첨단 산나노 공정 기술,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만 보유한 기술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공장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의 상징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CHIPS법으로 4억 달러 보조금을 받았죠. 트럼프 행정부도 이 프로젝트를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멈춰선 겁니다. 장비 반입이 중단되면 양산 일정이 틀어집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 건설 책임자의 우려였어요. 핵심 장비들은 모두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었거든요.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 제품이지만 삼성이 주문한 특별 사양이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설치하고 조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장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같은 시각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이어트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공장. 54억 달러를 투자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였어요. 본사 지시에 따라 건설 일정을 재검토합니다. SK 하이닉스 미국 법인 대표의 발표였어요.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의 줄임말이었습니다.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부품이었죠. 엔비디아 GPU, AMD 프로세서, 구글 TPU 모든 AICB HBM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그 HBM을 만드는 기술은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었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60% 삼성이 30% 마이크론이 10%였어요. SK 하이닉스가 멈추면 미국의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AI 혁명의 핵심 부품을 우리가 쥐고 있는 셈이죠. SK 하이닉스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인디애나주 에리콜컴 주지사가 급히 성명을 냈습니다. SK 하이닉스 투자는 인디애나 경제의 미래다. 연방정부는 즉시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엘라베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로봇 공장. 차세대 자동차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였어요. 투자 일정을 전면 재검토한다. 현대차 엘라베마 법인의 발표였어요. 이 공장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AI 로봇이 인간과 협업하는 미래형 공장이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까지 접목한 혁신적 프로젝트였죠. 로봇 공장 기술은 현대차 그룹만의 노하우입니다. 현대차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술 이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미시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였어요. 미시간 배터리 공장 2단계 투자를 보류한다.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였습니다. 포드 F1 고싱 라이트닝,
GM 얼티움 플랫폼, 미국 전기차들의 심장이 될 배터리 공장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일사불란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짜여진 것처럼 보였어요. 불안전한 환경에선 투자를 할 수 없다. 정치적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관세 내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게 자국을 위한 길이다.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25%였습니다. 높긴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 큰 리스크였습니다. 언제 또 우리 직원들이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냐? 삼성 관계자의 토로였어요. 미국이 필요해서 와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현대차 임원의 분노 섞인 목소리였어요. 한국 정부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슈어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리슈어링은 해외로 나간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되돌리는 정책이었죠. 한국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 지원했어요. 특히 미국 투자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권장했었죠. 하지만 이 사전을 통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투자의 정치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었어요. 미국 경제계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일제히 나오는 거야? 단순한 이민 단속인데 과민 반응 아니야. 하지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달랐어요. 이게 바로 힘있는 동맹국의 경제적 보복이다. 한국이 투자 카드를 무기로 바꿔준 거다. 골드만삭스가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 중단의 경제적 파급 효과.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반도체 분야 연간 500억 달러 투자 중단 위험. 배터리 분야 연간 300억 달러 투자 차질. 자동차 분야 연간 200억 달러 투자 보류.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JP 모건의 분석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 부활은 불가능하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핵심 분야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려 했지만 결국 한국에 붙잡히고 말았다. 트럼프는 한미 동맹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하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산업협회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삼성 투자 중단은 텍사스 경제의 치명타. 인디애나 제조업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하이닉스 없으면 AI 허브 계획 물거품. 각주 정부들이 연방정부에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텍사스 그레그 에버 주지사의 말이었어요. 우리 주 경제의 20%가 한국 투자에 달려 있다. 인디애나 에리콜컴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민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집행이다. 한미 관계와 정책 그리고 그들의 투자는 변함없다. 백악관 대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어요. 인텔 3.2% 하락, 엔비디아 2.8% 하락, AMD 3.5% 하락, 자동차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드 2.1% 하락, GM 2.5% 하락, 테슬라 1.8% 하락. 시장이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거였어요. 한국이 빠지면 미국 제조업이 멈춘다. 월스트리트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크다. 국가경제위원회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반발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압박하면 고개 숙이고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압박하니까 투자를 멈췄어요. 우리가 빠지면 미국이 멈춘다. 한국 기업들이 깨달은 자신들의 힘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 순간 한국 기업들은 투자 카드를 무기로 바꿔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무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카드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방역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을 이토록 극단적으로 압박한 걸까요? 단순히 반기비나 재처리 권한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만남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서운 건 경제력이 아니야. 그의 말이었어요. 그럼 뭔가요? 군사기술이지. 특히 미사일 기술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일이요? 한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요? 위협이 아니라 독립이지.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 9월 15일, 한국이 SLBM 발사에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됐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 모두 핵보유국이었어요. 한국만 빼고 말이죠. 그날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어. 국방부 관계자의 증언이었어요. SLBM은 2차 타격 능력을 의미한다. 핵탄두만 올리면 완전한 핵 억지력이 완성되는 거야. 현무사 SLBM, 사거리 500k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유를 알아. 또 다른 국방부 소식통의 말이었어요.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800km.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현무육,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무게 8톤급, 사거리 800km 이상. 재래식 탄도로도 핵폭탄급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어요. 핵 없는 핵폭탄이라고 부르더군. 그의 설명이었어요. 재래식 탄도지만 위력은 소형 핵폭탄 수준이야.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갖춘 차세대 미사일.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도 관통할 수 있었어요. 북한의 지하시설을 겨냥한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기술이면 ICBM도 금방 만들 수 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국의 로켓 기술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리호 성공, 하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한국의 우주 기술은 이미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로켓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사실상 같은 거야. 한국 우주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거리 10,000km 미사일도 만들 수 있어. 10,000km면 미국 본토까지 닿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가요? 두려워한다기보다는 통제 불가능해지는 걸 걱정하는 거지. 통제자릿이 더 충격적인 건 핵 재처리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1988년부터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오모리현 로카 쇼무라 재처리 시설에선 연간 8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40년 넘게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차별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한국 원자력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계속 이 부분을 어필해왔거든요.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 이유가 뭔가요? 한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하는 거야. CIA 출신 분석가의 설명이었어요. 일본은 미국이 통제할 수 있지만 한국은 다르거든. 실제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APR 1400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전이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에서도 러브콜 한국 원전 기술이 프랑스나 미국보다 우수해 국제 원자력 전문가의 평가였어요. 튼타시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핵연료 주기 기술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한국은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지금의 한국이라면 6개월이면 충분해. 핵 전문가의 충격적인 답변이었어요. 6개월요? 농축 우라늄도 있고 재처리 기술도 있고 미사일도 있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돼.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보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한국은 미국 허락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한국의 행보는 독특했어요. 2017년 한국은 전술력 재배치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땅에 남의 핵무기는 안 된다.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대신 한국이 선택한 건 독자적 억제력이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 삼축체계로 북한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메시지야. 안보 전문가의 분석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뻔했죠. 한국이 독립적 핵 억제력을 갖는 걸 원치 않아. 국방부 관계자의 솔직한 토로였어요. 그럼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명분이 사라지거든. 하지만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는 심각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임시 저장 시설 포화율이 85%를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2031년이면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원전을 돌릴 수 없게 돼요. 이건 핵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항입니다. 한수원 관계자의 우려였어요.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한 건 당연했어요. 핵무기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원전 운영을 위해서야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리 봤어요. 재처리 권한을 주면 한국이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돼 국무부 관계자의 우려였어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원료였습니다.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으면 억지력 차원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한국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상당했어요. 연구용 원자로에서 나온 플루토늄만 해도 수십 킬로그램. 핵무기 제조에는 4에서 5kg이면 충분했어요. 한국은 언제든지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CIA 분석관의 평가였어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한국은 독자적이었어요.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어도 미국을 겨냥하지 않아. 하지만 한국은 글쎄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동북아 균형이 완전히 바뀌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핵 위협이 무력화됐어요. 중국도 함부로 압박할 수 없게 됐죠. 일본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동부가 개인 명분이 약해져. 바로 그것이었어요. 미국이 두려워한 건 한국의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이었어요. 한국은 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문장이 이 사태와 미국의 입장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이 원한 건 단순했어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 원전의 안정적 운영, 에너지 안보 확보. 핵무기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달리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독자성, 한국의 잠재력. 이 모든 게 두려웠던 거예요.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힘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또 다른 트리거 문장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40년간의 차별적 대우. 그것이 바로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인들을 쇠사슬에 묶은 진짜 이유. 그건 반기비나 기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막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한국의 진짜 군사력을 알고 싶다면 폴란드를 보면 됩니다. 자료들을 찾다가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을 찾아냈죠. 2022년 8월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1000대를 주문했어요. 1000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120억 달러, 약 16조 원이었어요. 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서방 언론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독일 PGH-2000도 있고 미국 M109도 있는데 굳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성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K9 선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였습니다. 분당 6발 사격, 사거리 40km란 자동 장전 시스템. 독일이나 미국 자주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놀라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독일 PGH-2000 대당 70억 원, 미국 M109 ACM 대당 50억 원, 한국 KIG 대당 35억 원.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절반이었어요. 가성비가 말이 안 돼. 나토 관계자들의 평가였습니다. 폴란드가 K9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K9이 실전에서 증명된 유일한 최신형 자주포였거든요. 한국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무기라는 게 결정적이었다. 폴란드군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휴전선에서 70년간 대치하며 쌓은 노하우.
그것이 K아이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폴란드 계약 이후 한국 방산시장에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노르웨이 KN24대, 에스토니아 K9 12대, 호주 AS 930대, 이집트 K9 200대.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173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세계 4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관심도 없었는데 유럽 방산업계의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KF-21 보람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처음엔 서방 언론들이 비웃었어요. 전투기는 미국, 러시아, 유럽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마하 1.8 최고 속도, 스텔스 기능, ASA 레이더 탑재, F-16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야. 미국 공군 관계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기간이었어요. 보통 전투기 개발에는 20년이 걸립니다. KF-21은 10년 만에 해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섭다.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의 감탄이었어요. KF-21의 핵심은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엔진만 미국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 기술이었어요. ASA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항공전자는 LIS-X1, 랜딩 기어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맡았죠. 미국 의존도를 최소화했다. KAI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48대를 주문했어요. 말레이시아, 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F-16보다 성능 좋고 가격 사면 당연히 한국 거 사지. 동남아 공군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조선업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였어요. 수주량 기준으로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군함 건조 능력은 독보적이었어요. 세종 대왕급 이지스함 600톤급 최신의 구축함이었습니다. SPY-1D 레이더, SM-2 미사일 시스템, 120벌발의 VLS-CAL,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동등한 성능이었어요. 한국 이지스함이 일본 것보다 우수하다. 미 해군 관계자의 평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건조 속도였어요. 미국이 알레이버크급 한 척 만드는 시간에 한국은 2척을 만들었어요. 한국 조선소 효율성이 미국보다 3배 높다. 미국 해군 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차세대 구축함도 개발하고 있었어요. 바로 KDDX 8년통급 차세대 구축함이었습니다. 통합 마스트 시스템, 118CLL KBLS 차세대 레이더. 이 정도면 미국 차세대 구축함과 맞먹는 성능이었어요. 2030년대가 되면 한국 해군력이 일본을 추월할 것. 미 해군 대학교 교수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원자력 잠수함 한국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해군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잠수함 건조 경험 풍부. 해결료 주기 기술 보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핵 잠수함까지 갖게 되면 미 국방부 관계자의 우려였습니다. 이제 주한미군과 한국의 관계도 바뀌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미군이 한국을 보호하는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상호 의존 관계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군이 한국에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무기 중 상당수가 한국산이었어요. K9 자주포, 천국 방공 미사일, 현무위 지대지 미사일. 한국 무기 없으면 주한미군 전력이 반토막 난다. 미군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지 운영이었습니다. 평택 기지의 전력, 통신, 급수 시설도 모두 한국이 제공하고 있었어요. 연간 운영비만 5조 원. 모두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푸념이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논쟁도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방어 비용이었어요. 지금은 미군 주둔 비용이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게 한국을 위한 거냐? 미국을 위한 거냐? 한국 정치권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견제는 이제 부차적이었어요.
중국 견제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중국 포위를 위한 전진기지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전략이었어요. 그럼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돈을 내야 한다. 한국 국방 전문가의 주장이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미군 주둔비를 지원하지만 동시에 기지 사용료도 받았어요. 한국만 일방적으로 돈을 내는 게 이상하다. 한국의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이었어요. 2020년대 들어 한국군의 전력이 급상승했습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북한 전역을 커버했어요. 현무어 대륙간 미사일, 개발 중이지만 사거리 3,000km 이상 중국 동북부까지 타격 가능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미국 없이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F-35 60대 도입, KF-21 120대 생산, 차세대 전투기 전력도 완비되고 있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한국이 동북아 최강공 군력을 갖게 될 것,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분석이었어요. 해군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 대왕급 3척, 차세대 구축함 6척 건조 예정, 원자력 잠수함까지 추가되면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를 압도하게 된다. 그 순간 동북아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도 독자적 방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야.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한국의 자주국방 완성. 그것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약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이 원한 건 단순했어요. 평화롭게 사는 것, 자주적으로 사는 것. 하지만 그 자주성이 미국에게는 위협이었던 거죠.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힘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40년간 한국만 차별한 이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샤이쟁으로 세계 방산시장을 접수하고 KF-21로 항공 강국 대열에 합류하고 차세대 군함으로 해양 강국이 되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속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함부로 압박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된 거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인들을 쇠사슬에 묶은 짐자 이유. 그건 한국의 이런 성장을 막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번 조지아 사건의 충격파는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독일이었어요. 베를린에서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분석하라. 올라프 쇼츠 총리의 지시였어요. 독일은 조지아 사건을 남의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미국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거든요.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폭파 사건. 미국이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개입한 사건이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독일 외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독일 언론들이 한국 사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슈피겔, 한국의 방역 동맹에도 한계가 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미국의 압박 정치 한국 사례로 본 위험성, 독일 경제계도 주목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인상적이다. 지멘스 CEO의 발언이었어요. 투자 중단으로 맞서는 방식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독일은 한국의 대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나온 목소리였어요. 일본의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의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다. 기시다 총리의 우려였어요. 일본은 한국을 계속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지아 사건이 그 인식을 바꿔놨어요. 한국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놀라움이었어요. 일본 언론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한국의 반격 일본에게 주는 시사점, 요미우리 신문, 미국 의존 일변도 정책의 한계 드러나, 니온 게이자이, 한국 경제력의 새로운 차원, 일본 경제계는 더욱 당황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었나?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의 감탄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한국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구나.
일본이 자랑하던 분야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반도체 삼성소니, 배터리 LG 파나소닉, 조선 현대중공업 미쓰비치. 언제 이렇게 역전됐지? 일본 산업계의 당혹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방산 분야였어요. K9 자주포가 유럽을 휩쓸고 있는 동안 일본 방산업은 수출 실적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됐다. 일본 방위성의 인정이었습니다. 프랑스도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원전과 방산 분야에서 말이야. 프랑스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APR-1400 원전 기술. 프랑스 EPR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원전이 우리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EDF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르몽드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기술 강국. 프랑스가 배워야 할 한국의 혁신.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시 수납 총리가 한국 대사를 긴급 면담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에 관심이 많다. 특히 차세대 원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 영국은 탈원전 정책을 받고 원전 회귀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국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SMR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롤스로이스 관계자의 평가였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의 부상서구가 놓친 기회들. 기술 혁신에서 한국을 과소평가한 데가 중국의 반응은 더욱 미묘했어요.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 시진핑 주석의 평가였어요. 중국은 한국을 작은 나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새로운 분석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컸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을 좌우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를 압박하면 어떻게 하지? 중국 정부의 우려였어요. 환구15가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 중국이 배울 점 미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자세 러시아도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서방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크레빈의 분석이었어요. 우리와 협력할 여지가 생겼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협력, 극동 개발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제기구들도 한국을 새롭게 평가했어요. 세계 경제포럼 WIF 보고서, 한국 기술 혁신 지수, 세계 1위 국제통화기금 IMF 분석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영향력 확대 세계은행 전망. 2030년 한국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인정했어요. 한국이 기술 선진국 그룹에 완전히 진입했다. OECD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어요. 이제 한국을 기술 수입국이 아닌 기술 수출국으로 봐야 한다. 특히 주목받은 건 한국의 기술 주권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 핵심 기술을 모두 자체 보유한 나라는 몇 개 안 됐어요. 미국,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 반열에 올랐다. MIT 기술정책연구소의 평가였어요. 블룸버그가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의 기적기술 종속에서 기술 주권으로 CNN도 한국 특집을 반경했어요. 한국 아시아의 독일 작은 나라, 큰 기술력, 월스트리트 전월 분석, 한국 경제의 질적 변화 제조업에서 기술업으로의 전환 완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을 재평가했습니다. 무디스 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검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한국 경제 전망 긍정적 빛이 한국의 기술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 실제로 숫자로도 증명됐어요. 2024년 한국 I&D 투자율 GDP 대비 4.9% 세계 1위였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인구 대비 세계 1위 기술 무역 수지 3년 연속 흑자 한국이 기술 수출국이 됐다. 세계 지식재산기구 WI4의 평가였어요. 더 놀라운 건 혁신 생태계였습니다. 유니콘 기업소 아시아 3위 스타트업 투자 규모 세계 5위 한국이 실리콘밸리 다음 혁신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포브스의 분석이었어요. K컬처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석권했어요. 문화도 기술이다.
하버드대 한국학과 교수의 말이었어요. 한국이 소프트 파워까지 갖췄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21세기 성공 모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국가 한국.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나라. 뉴스위크 커버 스토리 한국의 시대. 경제 기적에서 기술 혁신으로. 조지아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속국이 아니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술 강국, 독자적 판단으로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나라. 그것이 2025년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였고 이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조지아에서 시작됐어요. 조지아 사건이 터진 지 불과 6일,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국제 언론들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외국인 투자 냉각 효과 조지아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리스크.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이 단순한 보복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 투자 리스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AP통신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조지아주 전기차 허브 흔들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호탄. 한국 사태 이후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블룸버그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투자 환경 악화 우려 동맹국 기업들의 집단 불안 확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만 TSMC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타이베이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리우더인 회장의 우려였어요. TSMC도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한다. TSMC 경영진의 결론이었어요. 투자 일정을 재검토하겠다. 일본 기업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도요타, 소프트뱅크, 미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 사태를 예의주시했어요. 미국이 동맹국 기업까지 정치적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일본 경달령 관계자의 걱정이었어요. 우리도 언제 같은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 유럽 기업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BMW, 지멘스, 프랑스 에어버스, 토탈, 네덜란드 ASML 모든 기업이 미국 투자의 정치적 리스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례가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줬다. 독일 산업연맹 회장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였어요. 사실 수개월 전 이미 결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OECD 원자력 기구 NEA가 한국을 2025년 국제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한 거였어요.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하지만 조지아 사건 이후 이 소식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게 됐다. 국제 에너지 전문가들의 재평가였어요. NEA 국제회의, 이는 세계 32개국 에너지 장관이 참석하는 최고 권위의 회의였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이 70년간 주도해온 무대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공동 주최국이 된 거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다. NEA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적 기여도를 보면 한국이 더 앞선다. 왜 한국이 선정됐을까요? APR 참 400원전 기술, UAE 바라카 원전에서 세계 최고 안전성을 입증했어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차세대 원전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해결료 주기 기술, 완전 자립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국 없이는 세계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평가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회의 의제였어요. 2030년 글로벌 탄소 중립과 원전의 역할, 아시아 유럽 에너지 안보 협력, 차세대 원전 기술 표준화, 모두 한국이 제안한 의제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프랑스 원자력청 관계자의 감탄이었어요. 조지아에서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과 세계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한국. 이 극명한 대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든 세계는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 외교관의 분석이었어요.
실제로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나섰어요. NUM 프로젝트에 한국 원전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 5천억 달러 규모의 미래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폴란드도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한국과 원전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까지 한국 원전이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유럽연합 에너지위원회의 평가였어요. 아프리카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한국 기술로 아프리카 전력난을 해결하고 싶다.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두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다. 각국 정부의 공통된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독자적 기술력으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국이 중경국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우방을 쇠사슬에 묶은 태가는 미국의 신뢰 추락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의 핵심 문장이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 긴급 여론조사, 미국 리더십 지지도 6일 만에 8%포인트 하락,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신뢰도 급격한 감소,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의 우려 표명이었어요. 반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인상적이다. 영국 외무부 관계자의 평가였어요. 투자 중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한국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국처럼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조지아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속국이 아니라는 걸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미국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술 강국, 세계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선진국, 다른 나라들이 배우려는 모범 사례. 그것이 2025년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구금 사태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약자가 아닌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임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각국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한국 기술을 원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갈망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했어요. 60년 전 한강에서 시작된 기적. 경제 발전으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기술 혁신을 넘어 전략적 리더십으로. 한강의 기적은 경제였고 이제는 전략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의 구력이 오히려 한국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나라, 세계가 따라가려는 나라,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던 그 순간 세계는 한국을 에너지 정책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투자 중단으로 맞선 한국 기업들 독자적 기술력으로 당당해진 한국. 그리고 이제 세계가 따라가려는 나라가 된 한국. 20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며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전략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보호받는 약자가 아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강국,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쇠사슬에서 시작되어 세계 리더십으로 완성된 놀라운 반전,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해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